4장 재무상태표 자세히 들여다보기. 투자에 성공하고 싶다면 당신의 재무상태표에서 숫자 그 이상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하이브의 소속 보이그룹 BTX의 곡이 전세계적인 히트를 기록하면서 신문에선 연일 BTS와 소속사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하는 기사가 쏟아져 나온 적이 있습니다. BTS의 음원 수입, 광고 수입 등은 소속사의 매출로 봐야 합니다. 소속사의 경우 수익이 발생하고 현금이 회수되었다면 배분 비율에 따라서 정산해야 하는데 거래가 있을 때마다 매번 정산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결산 시까지 미지급금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소속 아티스트들의 입장에서는 소속사의 재무 상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저 미지급금이 하루빨리 없어지길 바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이브의 방시혁 대표는 기분이 2배 좋았을 것이다. BTS의 해외 진출로 인지도가 상승과 함께 해외 마케팅 노하우와 함께 콘텐츠를 활용하는 플랫폼 등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이 생겼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식 상장 시 엄청난 관심을 받고 대규모 유상증자로 계획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투자하고 새로운 레이블 등을 인수하는 등 생태계 확장에 따라 시장 가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방시혁 대표 또한 재무상태표의 자본 증가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적절한 배당 시점을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재무상태표에서 중요한 것은 자산과 부채와 자본의 본질적인 요소를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연결하며 핵심 가치의 창출 요인까지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재무상태표는 재고 잔고를 기록한 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이브의 주주라면 하이브가 빅히트, 뮤직 같은 레이블 영역과 솔루션 영역 그리고 엄청난 무형적 가치를 지닌 팬 커뮤니티 플랫폼까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 영역의 확대에 따른 자금 운영 및 투자, 향후 배분까지 신경 써서 재무상태표를 보는 눈을 갖기를 바랍니다. 1. 숫자 속에서 무엇을 볼까? 몇 년 전 많은 회원수를 가진 모 상조 회사의 대표가 수백억 원대의 횡령 사건을 일으켜 법정에 세계된 적이 있었습니다. 꼬박꼬박 돈을 냈고 막상 회원들이 도움이 필요로 할 때에는 연락도 안 되고 납입한 돈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는 뉴스도 심상치 않게 들렸습니다. 상조업은 매달 일정액을 내고 집안에 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는다는 점에서 보험회사와 같습니다. 하지만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많은 불안 요소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감시 강화를 하고 납부금 보전 제도를 도입하는 등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가입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조회사가 탄탄한 곳인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직접 재무제표를 꼼꼼히 살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 쪽의 표는 문제가 되었던 모 상조회사의 회원이 제일 많이 늘어난 당시 손익계산서를 요약한 것입니다. 이 회사는 호감을 느끼게 하는 광고로 가입자를 많이 늦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에 공시된 재무제표를 보면 그다지 가입할 마음이 드는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일단 모집 수당이 과도하게 지급되고 이로 인해 대규모 손실이 발생돼 원래 가지고 있던 자본까지 줄어드는 현상, 즉 자본 잠식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재무상태표까지 봐야 합니다. 모집 수당, 부금, 예수금, 결손금, 미처리 결손금. 재무상태표를 보면 회원에게 받은 돈은 부금, 예금, 수금이라는 부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고객이 상을 당하지 않아서 서비스하지 않아 부채로 기록된 것입니다. 일종의 선수금 성격입니다. 이렇게 들여온 현금은 여러 관련 없는 비용으로 사용하다 보니 결손이 많아지고 누적된 결손금은 376억 원으로 자본금 3억 원을 완전히 잠식한
완전 자본 잠식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인 회사가 광고만 하고 돈을 맡길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렇게 재무제표를 읽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산, 부채, 자본의 관계를 항상 기억하라. 우리는 앞장에서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회사의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재무상태표가 어떻게 작성되어 있으며 그 숫자 중에서 대체 무엇이 기업의 재무상태를 알려주고 있는 것일까? 재무상태는 크게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자산, 부채, 자본의 항목은 다시 각각의 세부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을 의미하는 바는 다시 한번 짚어보자. 자산은 기업에 유용한 것, 과거의 사건의 결과 기업이 통제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이라고 기대되는 자원을 말합니다. 부채, 갚아야 할 빚, 의무, 과거 사건에 의해서 발생하고 내재적인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경제적 효익이 이행될 것이라고 기대되는 현재의 의무. 자본, 나의 목,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잔여 지분을 의미하며 자산과 부채를 각각 측정해서 차액을 계산한 것과 같은 결과. 앞서 설명했듯이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입니다. 자산은 크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눠집니다. 이는 다시 여러 가지 항목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가 있으며 자본은 납입자본과 이익잉여금, 기타 자본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구조를 절대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자산,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기업에 유용한 것, 자소, 부채, 비유동부채, 갚아야 할 돈, 납입자본, 이익잉여금, 기타 자본 요소, 납입자본, 이익잉여금, 기타 자본 요소, 납입자본, 이익잉여금, 기타 자기 자본 요소, 납입기. 자산의 의미를 읽는 두 가지 키워드.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에 의해서 지배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입니다. 그러나 자산의 정의를 암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산의 속성을 나타내는 두 가지 키워드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2015년 재무제표 중 일부. 부분 인테리어, 공기구 비품, 구축물, 감가상각비, 기타 유형이익, 건물, 정부금액, 기업에 의한 지배, 통제 가능성, 기업에 의한 지배, 자산, 기업에 의한 지배. 사람들에게서 회사의 자산이라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고 질문하면 직장인으로부터 대학생까지 모두 토지와 건물을 제일 먼저 꼽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회사 자산의 내역에는 토지와 건물이라는 항목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위의 표의 스타벅스 코리아 2015년 재무제표 중 주석 9번 유형 자산을 보면 자산 항목 중에서 토지와 건물이 없습니다. 대신 일반 제조업 회사에서 볼 수 없는 인테리어 항목이 눈에 띕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영업하기 위한 건물과 부속 토지를 모두 임차하여 사용하므로 그 안에 만들어진 인테리어를 제외하고는 토지와 건물을 지배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자산의 정의를 만족하지 못하므로 재무상태표의 자산으로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바로
지배가, 통제가 법적인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질적 경제적 지배라는 사실입니다. 다음 쪽에 나오는 아시아항공은 2020년 재무제표 주석 10번 유형자산 중에는 리스 항공기 항목을 살펴보자. 여기에 항공기 위에 리스 항공기가 자산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도 말 기준으로 여객기 73대와 화물기 12대 총 85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회사의 법적 소유권이 없는 리스 항공기가 자산으로 기록된 이유는 항공기 사용 연수 대부분, 즉 항공기가 낡아서 폐기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아시아나항공이 사용하는 것으로 계약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항공기는 아시아나항공이 실질적인 지배를 하고 있다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를 금융리스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리스 회계 기준도 도입되어 리스 자산과 함께 앞으로 지불될 리스료를 부채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어서 더욱 경제적 실질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미래 경제적 효익. 또 다른 키워드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통제는 가능하지만 그 자산을 이용해도 아무런 가치를 얻을 수 없으면 자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산을 활용해 얻을 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예를 봅시다. 시티공업의 영업사원 박대리는 최근 어렵게 영업계약을 체결하고 제품 납품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하지만 거래처가 1개월 후에 주기로 했던 대금 결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심지어 그 거래처는 경영 악화로 파산 신청을 해서 대금을 받기는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이 금액은 전체 매출 채권 1,000만 원 중 30%에 해당하는 300만 원이나 되었습니다. 이 경우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300만 원이 매출 채권은 경제적 효익이 없으므로 자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나머지 700만 원은 매출 채권에 대해서만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자산 금액은 300만 원을 차감하여 700만 원을 조정합니다. 이렇게 차감한 경우에는 자산이 손상이 되었다는 표시를 합니다. 대손충난금. 이번에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에 대한 다른 예를 봅시다. 시티공업은 최근 자사 제품의 유행이 지나가서 고민이었습니다. 재고자산 평가 결과 현행 제품은 굳이 평균 80만 원대의 가격으로 할인 판매되고 있는데, 이는 원가가 100만 원인 100만 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경우 판매를 하더라도 현재 할인된 판매가는 80만 원까지가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가 기준으로 기록한 100만 원의 제품 가액에서 20만 원을 차감한 8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재고 100만 원,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재고자산 장부 손익. 부채는 돌려줘야 할 목. 역시 키워드의 관점에서 보면 부채의 키워드는 현재 시점의 의무입니다. 부채를 단순히 은행으로부터 빌려온 빚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개인이나 기업 모두 무엇인가 부담을 되는 의무가 있다면 곧 부채가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추정을 필요해서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되지 어렵거나 제품의 보증 또는 아직 판결 여부를 알 수 없는 소송 등과 같은 변동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재무상태표가 직접적인 부채로 기록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우발부채의 항목으로 주석과 사업보고서에 기록되고 공시되어야 합니다. 부채는 사실 말만 들어도 부담이 느껴지는 단어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회사가 긍정적인 모습만 보여주기 위해 자본을 앞세우고 부채를 숨기려고 할 것입니다. 이를 감안하여 회계 기준은 부채에 대한 측정과 기록에 대해 엄격히 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전국의 직영 매장을 여러 군데 가지고 있는 피터팬 제과의 본점에서 근무하고 있던 박친절 씨는
한 손님에게 빵을 판매하여 포인트 적립 서비스까지 한 후 인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도 피터팬 제과의 빵을 사드리고 싶다며 빵을 사서 택배로 보내다면 안 되냐고 질문했습니다. 박친절 씨는 빵이 상할 위험이 있으니 피터팬 빵 상품권을 선물 보내드리면 마침 손님 고향에도 자사의 매장이 얼마 전에 오픈해서 직접 신선한 빵을 드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 후 모바일 상품권 구매까지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손님과 회사 모두가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며 흐뭇해 왔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상품권 판매액은 아직 미래의 서비스 제공 의무가 남아 있으므로 현금을 수령한다 해도 매출로 기록되지 않고 부채로 기록해야 된다. 또 적립 포인트도 미래 고객이 포인트에 대한 서비스 요구를 한다면 제공할 의무자가 있기 때문에 포인트 충당 부채로 기록한다. 뿐만 아니라 직원의 경우에도 박친절 씨가 하루하루 회사를 근무하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므로 이 또한 부채로 기록된다. 포인트와 퇴직금은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된 부채는 아니지만 추정을 위해 그 의무를 부채로 기록하는 것이다. 충당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추정이 수반하는 계정이라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건설회사의 재무상태에 하자보수 충당 부채라는 것은 건물이 완공되었지만 일정 기간 하자보수를 해줄 예상 의무를 추정해서 부채로 기록하는 것이다. 199쪽 표는 파리바게트 등에 속해 있는 파리그라상의 2009년 재무상태표상 부채 항목이다. 상품권 판매액이 판매 시 할인액과 함께 선수금으로 기록되어 있고 퇴직금 관련 충당 부채가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4년까지 기록된 포인트 충당 부채는 파리그라상이 소속한 SPC 그룹의 SPC 클라우드에 양도되어 통합관리 내용으로서 주석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단기 중에서 SPC 클라우드에 포인트 충당 부채를 양도합니다. 자본은 나의 모. 자본이라는 용어는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므로 그리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독자들에게 미리 말씀드린 대로 나의 목 정도면 충분합니다. 굳이 정의를 해야 한다면 자본은 기업의 자산 총계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하여 남은 잔여분 또는 순자산입니다. 즉 자산의 총액에서 채권자의 몫을 우선 청구하는 순서대로 차감하고 난 이후 잔여지분 곧 자본과 같습니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이 자본 등식이라고 합니다. 자산 이꼬르 부채,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 자본 등식에는 어떠한 의미가 숨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을 측정할 수 있는 대상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형체가 없는 물건은 물론 형체가 없는 권리라 하더라도 누군가로부터 얼마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식의 측정 대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부채 역시 남에게 갚아줘야 할 의무라면 누구에게는 얼마를 지불할 것이 있다라는 식으로 측정 대상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반면에 자본은 측정 대상이 모호합니다. 물론 주주들이 주머니에서 꺼내 놓았다면 최초의 투자액은 누가 얼마를 냈냐, 그래서 총 얼마냐라는 식으로 명쾌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유입니다. 기업의 여러 활동을 통해 순이익을 발생하면 자본이 증가하는데 여기에 다른 사람의 몫인 부채가 섞여 있기 때문에 딱 봐서는 그 중에 얼마가 내 몫으로 남는지 측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은 자산평가에서 부채평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계산하는 것이 그래서 자산은 자산평가에서 부채평가액을 차감하는 잔액에서 계산하는 것이다. 자본은 자녀지분이라고도 부르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하루 빠른 조건 좋은 결혼 상대를 찾고 싶은 사람이 맞선을 봅니다. 상대방이 마음에 꼭 들지는 않지만 좋은 차와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걸 봐서는 경제적인 조건이 좋은 것 같아 일단 사귀기로 했습니다. 집과 차의 자산 가치를 돈으로 따지면 약 10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면서 알고 보니 총 자산 10억 중 그 집에 구입하기 위해 받은 대출금이 9억 원이었고 고급 자동차 할부는 36개월로 구입한데 아직 네.